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추웠어요. 굉장히 추워서 저도 맞아요. 강아지 산책을 못 시키고 집에서 놀아주느라 힘들었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이 다 감기에 걸려 가지고 아, 아무래도 주말에는 좀 회복하고 네. 휴식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좀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게 휴일이 네. 노는 휴일이 있고 쉬는 휴일이 있대요. 근데 맞네요. 노는 휴일만 보내면 지쳐서 다음 주에 맞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쉬는 주말을 보내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네. 건강하게 보내실 겁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친권자이자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갔지만 네. 가해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탓에 피해자들은 신분까지 바꿔가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네. 오늘의 주제가 또 가정폭력인 만큼 좀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영영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가해자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심리 저변에 내 가족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물로 네. 생각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내 소유물이니까 내 그쵸.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드라마에서 피해자들이 신분까지 바꿔서 생활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할 수 없게 바뀌었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네. 이제 다뤄졌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그 엄마가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죠. 과거에는 가정폭력 가해 부모라도 부모이기만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숨어서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음.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 발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그 피해자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기록사항을 지워서 발급하도록 되어 음. 있습니다. 즉 음.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서 네. 시음 면회 장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하지 말아달라 또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가해 부모가 함부로 피해자 정보를 교부 열람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민등록표 교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음, 뒷자리도 바꿀 수 예,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지는 않나요? 법상 배우자와 직계 혈족을 네.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그 범위는 현재 가족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그런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는데 맞아요. 네. 과거 배우자가 또 찾아오는 네.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는 포함을 시켜주는 게 맞는 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적인 어떤 설정이기는 한데 이 신분을 바꾸는 건 말이죠. 가해자에게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남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법적 절차에 맞지는 않는데요. 네. 이 드라마에서 좀 재밌는 것은 그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아버지 모르게 이제 아이들의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묻는 과정에서 네. 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가족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실종된 일가족이 있다. 그 음.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음. 실제 그 실종된 일가족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요건 조금 법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우선 개명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성이나 본의 변경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음. 그래서 요건 아마 드라마적인 설정인 것 같고요. 아까 그 처벌받는 일은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뭐 제시하거나 쓰는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 위조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드라마적인 설정이라는 네, 점, 맞습니다. 현실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폭력 그러면 꼭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행위를 해야만 가정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단 신체적인 폭행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동학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네. 자아 존중감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언어적 학대도 이제 가정폭력에 해당하고요. 또 성적 학대, 아, 장소적 유기, 유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정말 쉽지가 같아요. 않아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이 재밌는 그 조사가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가정폭력 당시 대응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53.3% 정도였어요. 아, 놀랍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더 좀 놀라운데요.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 정도 음, 됐고요. 2번은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14.2%에 달했습니다. 세 네. 번째는 배우자, 파트너기 때문에 14%였어요. 음,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중 이제 보복을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물리적 보복이 두려운 경우도 실제 많겠지만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음,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기력함이거든요. 그래서 네. 독립감과 자신감이 이제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삶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또 그리고 계속 그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음, 경우가 많은데 앞서 밝혀줬던 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잘못이 있다고 느끼는 거. 음, 그것은 아마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은 맥락인 것 음, 같은데요. 또 이 결과에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가족들의 비난이 이제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존속 그 폭행 같은 경우는 아들로부터 계속 제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가 아들을 신고한다? 이것이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의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 정말 남편이 술만 마시면 음, 정말 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뭐 뼈가 부러지는 거는 뭐 부지기수고 이런 아내분이 있었는데 남편과 이제 술 마시러 집에 찾아오는 친구가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음, 와서 자주 술을 마시고 술만 마시면 폭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 집에 가서 불을 질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은 나를 이제 술을 마시고 음, 폭행을 하니까 친구한테 가서 불을 지르면 못하겠지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게요. 물론 방화는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대항할 만한 그 그렇죠.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맞아요. 당해서 그 사람에게 무기력해져서 그 음, 사람에게 맞설 생각을 감히 못하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맞아요. 찾은 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피해자들이 무기력, 무기력한 게 제일 자신감이 문제예요. 완전히 네, 상실돼서 그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생각을 못한다는 못해서. 것. 그것이 아마 그런 사건으로도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혼한 전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의 가족들 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현재 음, 가족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가족 관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직계혈종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계부모와 아이, 그다음에 정모소자 관계, 그다음에 이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은 쉽게 생각했을 때 시부모와 뭐 장인 장모 이 음. 관에 이루어지는 뭐 폭력들도 다 가정폭력 피해자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네.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뭐 사실혼까지 다 포함을 네. 해서 피해자로 보호를 해주고 있군요. 이분들이
정말 신고를 하는 것은 처음 했을 때 신고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폭력 끊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게 갈수록 더 강화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뺨한 대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뼈가 부러져요. 참고 참다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자는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쉽지 않지만 일단 네. 주변에 알려야 돼요. 본인이 음. 신고를 못 하겠거든 가까운 가족이나 뭐 지인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무기력감은 이런 신고 자체를 좀 막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조치부터 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용기 내서 신고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신고를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증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로부터 폭행 같은 경우는 쉽진 않겠지만 그 이혼 소송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 네.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멈춰지질 않아요. 음.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같았습니다. 제가 사건을 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멀쩡한데 이미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쉽게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혼 상담할 때 이혼을 적극적으로 또 뭐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네. 적극적인 상담을 해왔었는데요. 또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음. 경우에 이제 뭐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신고 절차에 따라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없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랬을 경우 가해자를 집에서부터 퇴거 격리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네. 피해자들에 대한 100m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그다음에 친권자의 경우에는 친권 행사 제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음.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폭력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 가벼운 폭력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는 네, 없지만 그렇죠.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는 폭행을 당해서 아이 뭐 이 정도로 참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게 심화되면 그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신고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특히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아동학대 문제랑도 밀접한 관련이 네. 있는 문제고 그래서 신고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구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음. 첫걸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리는 즉시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네. 응급조치에는 이제 폭력 행위자를 저지하고 또 음. 피해자에게 어떤 그 뭐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재발할 때 이제 긴급 임시조치 신청도 할 수 있음을 이제 통보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서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음.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좀 의미가 있겠죠. 다른 음. 절차들은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음. 긴급 임시 조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거시키는 거죠, 가해자를. 음.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주거나 직장 등에서 이제 100m 접근 금지할 수 있고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이제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예, 예. 네, 그렇군요. 이거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 조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서 일어나는 음, 범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면 갈 데가 맞아요. 없어요. 그게 좀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법에서 아, 이제 정하는 보호시설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11개소가 있고 상담소도 11개소가 있습니다. 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 지원 중에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에 이제 자세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음, 조현숙 님이요. 가정폭력 피해 수면 아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걸로 봅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또 해볼 거예요. 네. 이게 가정에서 내밀하게 일어나는 범죄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뭐 남의 집 일은 집안일 알아서 맞아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현숙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저희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신순덕님이요. 음, 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돼. 애들한테 엄마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고 맞아요. 그 아이들한테 자체가. 손찌검을 안 해도요. 엄마나 아빠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이 그 맞아요. 자체가 학대인 게 지난 음. 시간에 주 변호사님 네. 설명해 나왔던 주셨잖아요. 사례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 배운다고 가정폭력은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절대 참고 살지 마시고 애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해주셨어요. 신순덕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우리 변호사들이 이혼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아, 아니에요. 예, 절대요. 근데 이 폭력은 적극 대응을 네. 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도 바로 아이들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마디 좀 보태고 싶은 네. 것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때 가정폭력, 아동 학대라고도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경우에는 그런 폭력 행위를 보면서 절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라나지만 보통은 가정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과거 본인의 가족력을 살펴 봤을 때 부모님이 가정 폭력을 행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이지만 또 그것을 이렇게 되물림하듯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딸의 경우에는 이제 폭력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 가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제 안 좋은 부정적 시각으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나 이 가정 폭력은 아이를 위해서 절대 참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정폭력 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를 어떻게 풀고 조절하는지를 부모님한테서 보고 그쵸.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는 경우에 아이들이 화를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하게 그쵸. 될 수 교육받지 못한 있어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사회화가 잘 돼서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신승덕 님도 그렇고 이 조 변호사님도 혹시나 대물림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을 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법률에 근거해서 치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일단 그 긴급 지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지원, 사회복지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기간은 총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고 이제 총 2번 연장은 가능합니다. 음. 그중 의료 지원 말씀드리면요. 피해자는 치료 비용을 가정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보건에 관한 상담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행위 비용은 전부 해당하고요. 네.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이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요. 네. 이때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 배상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또 강제 집행하면은 네네. 치료비 같은 것들 바로 받을 네, 수가 요건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하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형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정폭력 범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정말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음. 일단은 가정폭력 범죄의 이제 유형 중에 폭행이나 협박 이런 유형은 일단 형법에서도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반의사 불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족 간에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죠. 음. 그런데 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을 때 네. 검찰에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보낼 것이냐 이걸 달리 음.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예. 경우에는요? 예, 가정폭력의 경우에 이것이 이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좀 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요.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네. 가정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이죠. 소위 이제 범죄 전력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아, 이게 상황을 탐색해 준다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다만 음. 이제 이것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검사는 이제 형사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가해자가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네. 아까 퀴즈에서처럼 그런 네. 사례라면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을 참작해서 그렇죠. 좀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아마 있겠네요. 검사님 선에서 네. 이것은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음.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드라마 속 내용이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 뭐 집안일인데 뭐 막 이렇게 맞아요. 아, 좀 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고 만나는 기관입니다. 경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쵸.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우리 경찰분들을 또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 왜냐면 이제 음. 가정폭력의 신고가 꼭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만이 아니잖아요. 옆집에서 신고하는 그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 아까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들 얘기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왔을 때도 그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사실 그냥 아무 일 아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찰이 급구 나서서 뭐 남편을 입건하려고 한다거나 네.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게 초기에 잘못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신고 이후 더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음.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더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그 상황을 좀 더 살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서 이 초동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경찰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늘 실무에선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찰분들이 좀 더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4245님이요. 가정폭력 정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주셨고요. 이수정님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화도 나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보다 어떨 때는 더 잔혹할 때도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는 내용들은 현실을 그대로 하면 너무 잔혹해서 조금 순화하는 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현실이 더 잔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윤정 님이요. 자신의 나쁜 습관과 바르지 못한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감당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분명 마음의 병이라고 봅니다. 진짜 맞는 게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 병행이 돼야 되지만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여력만 된다면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아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아이 아빠 또는 엄마기 음. 때문에 쉽사리 신고를 못하는 경우 많아요. 일단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별거부터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은 좀 순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뭐 협의도 네, 해보고 또 다른 대안도 이제 해보고 그랬을 때 종국적으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형사고소도 하고 이혼도 선택을 할 텐데 그렇죠. 이 가정폭력은 그렇지 않아요.
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에 이제 익숙해져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뭐 단순히 별거 조금만 이제 멀어져 있으면 나아질까 이런 판단보다는 뭐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 아까 마음의 병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폭력도 어떻게 보면 병에서 이제 촉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가해자의 적극적인 어떤 개선이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없이는 그냥 단순히 별거 조치만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가해자도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해서 그런 맞아요. 행동을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그걸 사회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암수율 높은 범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숨겨져 있는 사건들 많아요. 이혼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이혼 사건을 보면 뭐 그때서야 이제 가정 폭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접하는 많은 사건 중에 이제 부부간 금술이 너무 좋아서 외부적으로는 너무 잘 지내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아내가 오랜 기간 가정 폭력을 당해왔었던 사례. 음,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결국 네. 아내가 용기 내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야 비로소 그 폭력이 이제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혼 사유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았어요. 제 맞아요. 경험상 여러 사유가 결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이혼 소송이 그렇지만 특히 이 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증거 수집 이거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 상태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이제 이후 이혼을 하겠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정폭력의 증거로는 뭐 112 신고 기록이나 폭행 피해에 관련된 사진, 뭐 진단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록 등이 있을 겁니다. 네. 우선 물리적 폭력이 이루어지면 폭행당한 부위 시간이 음, 지나면 옅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네. 사진 촬영해 두셔야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후 소송을 고려해서라도 병원 기록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 가셔서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왜 다쳤냐고 물으면 말씀 안 해요. 아, 맞아요. 넘어졌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 진료 받으실 때 맞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그쵸? 남습니다. 이게 피해자분들이 부끄러워서 치료는 받으러 가는데 원인을 얘기를 안 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적들이 제가 사건 진행하면서 몇 번 맞아요.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에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도 이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락 많이 합니다. 이거 접근 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에도 처벌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상습성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계속 연락한다. 이건 지금 스토킹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 스토킹에서는 일단 그 잠정 조치 자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럼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우리 폭행이나 협박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게 스토킹 행위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네. 2023년 7월 11일 기준입니다. 그 아, 전에는 일단 스토킹 처벌법도 반의사 불벌이었어요. 적어도 맞아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요. 음.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합의해 주거나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는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범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예, 그렇군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합의를 해도 뭐 고려는 되겠지만 반의사 불벌죄처럼 공소기각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리고 네.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모두 그 반의사 불벌이 아니라요. 이렇게 잠정 조치 위반,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미 어떤 법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예.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사실
매번 감시하거나 아예 그 사람 발목을 붙잡아 두는 명령은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참하게 이 살해한 경우까지 있었어요. 피해자 보호로 뭐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뭐 다 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피해자 보호 지원에 있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있다고 보세요? 오늘 변호사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는 처벌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음.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는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의 외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불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음.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반의사불벌이 아니고요. 네. 피해자가 법정에 안 나온다 그러면 강제 구인시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했는데 이제 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인 간의 관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지금 데이트 음. 폭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동거하면서 연인처럼 생활하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정폭력으로 보호할 수 없잖아요. 저는 네. 이런 범주까지 좀 이렇게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면 피해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요즘 뭐 동거하는 경우도 네, 있고 하니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이런 부분도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를 네네.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 저도 드네요. 오늘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지금 상황도 너무 심각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이렇게 조 변호사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의견 내주시는 점이 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저도 생각해 그렇습니다.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